반갑습니다. 경희여고 1학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국어를 함께 공부하는 교사 김영민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18페이지에 있는 264의 절정을 언박싱 해봅시다. 264의 절정,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너무 훌륭한 시면서 264의 삶을 생각하면서 감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죠. 절정이라는 게 뭐예요? 클라이맥스예요. 바로 최고조의 순간이죠. 그런데 이 절정이 문제는 매우 행복한 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고통의 절정 혹은 괴로움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이 시는 1940년 서울에서 쓰인 작품입니다. 264 선생의 시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렇게 시작되는 청포도,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로 시작하는 광야,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의 교목 정도가 여러분에게 알려진 시일 것 같습니다. 264가 원래 본명은 264가 아니잖아요. 본명은 원록이죠. 64라는 것은 자기의 죄수번호입니다. 64번. 왜 죄수번호를 달고 있었을까? 일제강점기의 264는 무장 항일투쟁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의열단 활동 같은 것을 하면서 쫓겨다니고 17차례나 일제에 의해서 투옥됐고 모진 고문도 받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지 않는 삶은 삶이 아닌 거죠. 이에 발맞춰 264는 시는 실천이다. 라는 말을 실천한 시인이 되겠죠. 게다가 원래는 대표적인 양반마을인 안동, 그것도 퇴계 이황의 자손이고요.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했어요. 말 그대로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자란 선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고 있죠? 진짜 선비는 시대의 어둠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만한 절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을 제대로 받은 거죠. 거기에다가 신식 교육까지 받았어.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264의 대표작은 이 시도 그렇지만 대체로 한 시가 가지고 있는 기승전결과 같은 완결된 구조를 띱니다. 264의 형제들이 모두 무장 독립투쟁에 앞장섰을 만큼 민족지사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한번 감상해 봅시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매운 계절이 뭐겠어? 아주 추운 매서운 계절. 당연히 겨울일 텐데. 그게 나한테 막 채찍질을 해. 나를 막 쫓아냅니다. 쫓기고 있어요. 그렇게 북방으로 휩쓸려 왔어요. 북쪽 지방으로 휩쓸려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북방은 당시의 실제 간도나 만주나 이런 곳을 의미한다고 보기보다는 수평적 차원의 극한을 얘기하는 거죠. 즉, 가혹한 시련에 쫓겨서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화자는 그 상징적이지만 극한의 수평적 공간에 있습니다. 이연하고 연결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연 볼까요?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참 멋있는 표현이죠. 웅장합니다. 표현 자체가. 그런데 고원이 얼마나 높으면 하늘이 지쳐서 끝난 곳이라고 했을까요? 하늘이 지쳐서 끝난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표현이지만 너무 멋진 표현이죠. 그런데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하늘도 지쳐서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선 건 이런과 달리 수직적 차원에서의 극한이라고 봐야겠죠. 즉, 그러면 이렇게 된 거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가혹한 시련에 쫓겨서 수평적으로 극한 곳에 내몰려 왔어요. 그 다음 수직적으로 어디 도망갈 데 없이 끝까지 올라와서, 고원은 뭐야? 고원의 사전적 정의는 고도가 높은 곳에 펼쳐진 평지인데요. 그것도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곳에 도달했어. 그리고 그 위 고원에 올라와 보니 평야가 펼쳐져 있어. 거기에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행복하고 살기 좋더라, 이런 게 아니라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수평적 차원의 극한과 수직적 차원의 극한이 화자를 지금 완전히 절정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럼 그 위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사면으로 가봅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껴디딜 곳조차 없다고 했어요. 일단 제껴디딘다는 말은 의미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결을 우리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이 제자를 써서 제겨디디다라고 하면 뒤꿈치를 들고 겨우 서 있는 모습, 그렇게 발을 딛고 있는 모습이라는 뜻이고요. 이와는 달리 제겨디디다 할 때 제결은 이렇게 쓴다면 비집고 들어 혹은 고쳐,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 교과서에 제시된 표현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할지도 모르겠대요. 한 발 제껴디딜 곳조차 없어. 즉 북방으로 휩쓸려 와서 수평적으로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칼날진 그 위에 서 있는 이 수직적 고원, 수직적 극한까지 올라왔는데, 다만 잠깐 조심해야 할 건 자신의 의지대로 온 곳이다 아니다. 그건 아니죠. 어쨌든 서리빨 칼날진 그 위가 아까 말한 것처럼 드넓은 비옥한 평야가 아니라 뒤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을 만한 공간 넓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표현한 공간은 실제의 삶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되게 상징적인 의미겠지. 그게 뭘까? 삶의 긴장도죠.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예요? 올라와 보니 고통의 절정인 거죠.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이고 한 발 제껴디딜 곳조차 없는 곳. 그럼 지금 보세요. 1연, 2연, 3연 지나오면서 점점 더 날카롭고 위태로운 극한의 장소에 서게 되는 거죠.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깐, 근데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는 그럼 뭘까요? 보통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면 어떨 때일까요? 죄송해요, 잘못했어, 용서를 빌거나 항복할 때, 이럴 때가 많죠. 그런데 이 육사의 삶을, 그리고 이 시 안에서의 시적 화자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쉽게 무릎 꿇어서 항복하고 용서를 빌 사람입니까? 그랬다면 앞서 말했듯이 이 육사는 17차례나 투옥되지도 않았을 거고요. 시는 곧 실천이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뭘까?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고통의 절정에 있는 자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는데, 그럴 곳조차 없는 극한이라는 건데, 이때 무릎을 꿇는다는 건 항복이 아니고, 그러니까 적에 대한 항복이 아니고,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뭔가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행위. 그렇죠? 즉 우리는 적 앞에 잘못했다고 항복할 때 무릎을 꿇기도 하지만 신 앞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무릎을 꿇기도 하죠. 여기에서 무릎을 꿇는 행위는 후자라는 겁니다. 즉 구원을 비는 행위를 하고 싶은데 그럴 곳조차 없는 고통의 극한이에요. 이제 마지막 연을 볼까요?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뭐죠? 할 수 있는 게 없어. 심지어 구원을 비는 행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상상해 봅시다. 한 발 제껴디딜 곳조차 없는 그 고원의 꼭대기에 칼날 위에 발 겨우 디디고 서 있는, 쫓겨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이러니까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 뭐? 눈 감아 가만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 다른 도리가 없어요.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자, 다시 정리해보면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라는 것은 행여 그것이 일종의 환상이라고 해도 그것을 통해 뭔가 지금의 현실을 재구성할 수밖에 없다. 이게 유일한 선택지라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이걸로 예전에 좀 유치하지만 현실을 회피하려고 안주하려는 화자의 모습이다, 뭐 이런 선지로 출제된 유치한 문제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주의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의 구절이 남았습니다. 이 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기도 하죠.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너무 어려워. 그런데 뭔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아름다워요. 인상적이죠. 이런 고통의 극한에 있는 이가 눈 감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눈 감고 생각합니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뭘까? 이 구절의 해석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포털에 검색만 해봐도 그 의미가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게 정답이다, 딱 뭐라고 정해진 건 없다고 봐야겠죠. 다만 그 의미 중에서 거르고 걸러서 가장 유력한, 여러분이 이해할 만한 해석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아까 매운 계절의 채찍을 휘두르는, 이게 그 매운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암담한 현실이라는 것. 그죠? 또 강철이라는 건 비정한 이미지를 환기해요. 그래서 이 냉엄한 암혹한 현실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정함과 냉혹함 같은 것들을 지녔어. 게다가 견고하기까지 해. 즉 쉽게 독립운동 버전으로 얘기하면 일제강점기의 가혹한 현실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망치로 두들겨 팬다, 혹은 칼로 베려고 한다고, 주먹으로 때린다고 깨질 것 같지 않은 견고함을 지닌 비정하고 싸늘하고 냉혹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암담한 현실이지만 지금 현실은. 그러나 이 무지개라는 거, 이건 이육사의 시에서는 무지개는 다른 두 세계를, 현실과 또 다른 현실이든 현실과 아까 말씀드린 환상이든 걔네들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주로 그런 이미지로 사용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암담한 현실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냉혹하고 견고하지만, 그러나 뭔가 우리의 내면의 의지를 통해서 다른 세계로 연결하고 이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다는 인식.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한다. 라는 당위적인 인식. 이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되나요? 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구원을 비는 동작마저도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자기의 의지로 뭔가 이 상황에서 뭔가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눈 감고 생각할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 그래서 가만히 자기가 이 상황을 재구성해서 자기가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이 암담한 현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냉혹하고 비정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누군가의 구원도 빌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줄 상황도 아니야.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결국에는 의지로 뭔가 다른 세계로, 지금과는 다른 세계, 절정의 고통만이 있는 게 아닌 세계로 옮겨가야 한다. 무지개를 타고 건너가야 한다라는 인식을 드러낸 식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었나요? 그렇죠? 자,
자, 추가적으로 지금 이러한 구도가 형성이 되죠. 겨울은 무지개. 이건 은유다, 그죠? 은유하고 지규는 어떻게 구분하더라? 네, 은유는 A는 B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다면 지규는 주로 A 같은 B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혼동을 자주 해요. 혼동하지 맙시다. 근데 그 무지개가 뭘로 만들어진? 강철로 된 무지개였어. 자, 그러니까 비정함과 냉혹함, 견고함으로 대표되는 강철로 된 이 무지개는 아름답고 찬란하고 뭔가를 연결해주는 역할이야. 그럼 이건 무슨 표현법일까? 그렇지, 바로 역설이죠. 모순, 형용이라고도 하고. 자, 이 시는 이육사의 삶을 생각하면서 떠올려보면 대단히 뭐랄까 숙연해지는 그런 시라고 할까요? 중요한 사항 체크하고 정리해봅시다. 먼저 자유시이고 서정시이고 저항시, 시대적 배경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인이 가지고 있는 애국지사의 풍모, 이게 이 작품하고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내용들, 그렇죠? 성격은 상징적이고 의지적이다. 제재는 현실의 극한 상황, 수평적 극한과 수직적 극한이 같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제는 극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초극은 뭐예요?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의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엔 특징을 볼까요? 이육사의 시 대표작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육사의 시는 선이 굵어요. 강한 목소리입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강렬한 시어, 또 어조, 단정적인 어조라고 했죠. 예전에는 이걸 두고 남성적 어조라고 얘기했어요. 가령 윤동주의 시는 여성적 어조다. 그런데 요새는 그런 성별을 매개로 한 설명은 잘 하지 않습니다. 선이 굵은 목소리를 내는 시인이죠. 대표적으로 유치환, 이육사 이런 시인들 목소리의 톤 자체가 섬세하고 가녀리고 연약한 그런 윤동주, 김소월의 노래, 그렇죠. 이런 것들하고는 목소리가 다르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또 다 여기에는 제가 쓰지 않았는데요. 현재형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현재형으로 진술하면 좀 더 긴박감을 느끼게 해. 현장감, 긴박감. 역설적 표현, 역설 아까 우리 나왔었죠.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상징적인 시어가 많이 사용된다. 상징적인 표현과 또 역설이 등장한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라는 것은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과 해석을 유발하는 역설적인 어법이죠. 우리 조금 전에 정리했었다, 그죠?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듯이 기승전결 방식, 한시의 기승전결과 유사한 구조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됐죠? 자, 이제 교과서 18페이지 작품 아래에 있는 윤동주의 자화상과 이육사의 절정, 각각의 어조와 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먼저 어조는 자화상 같은 경우는 종결음이 비읍니다를 사용한 고백적 어조였어요. 이러면 되겠고, 절정은 그냥 다의 종결음을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 단정적인 어조였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태도는요. 자화상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성찰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반면에 절정은 현실의 극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태도.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전소설 최척전과 함께 합시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을 교실에서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은 온라인상에서이지만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안녕.